기존에 못 낸 렌트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당장 못 갚으면 쫓겨나느냐 라는 질문이시겠죠.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분야는 비즈니스 소송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소송 분야 중에 하나, 많이 주로 부동산 관련인데, 요새는 부동산 기존에 하던 케이스들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레지던셜 또는 커머셜 이 테넌트 분들이 소득에 영향을 받으시니까 렌트 내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집주인들 또는 빌딩 주인들 이분들까지 같이 그 사업에 영향을 받으셔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딱 법안이 기존에 있던 대로 가지 않고 더 어려운 것은 법이 자꾸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긴급 조치들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은 자꾸 짧게 나오고, 근데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이걸 파악하지 못하신 상태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니까 또 불이익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시리즈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할 주제는 AB3088이라는 건데, 이게 뭐 AB3088이 뭐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재 3월 16일 이후로 8월 말일까지는 렌트를 내지 않아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빅션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9월 1일부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긴급히 지금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주의회에서 이제 뭐 세입자 대표 또는 빌딩 건물주 대표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합의안으로 도출해낸 게 AB3088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기존에 내지 못한 렌트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9월부터 또 내지 못하는 렌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빅션을 할 수 있느냐, 이빅션을 또 당하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존에 비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 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될까 라는 질문이 모두가 있으시잖아요. 그 AB3088을 만들 때에도 의회에서도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의하시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1월 31일까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적용되고, 일단 거기서부터는 멈추는 걸로 되는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선을 11월에 하기 위해서 10월 달까지는 아마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 같은 거를 바로 시장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완전히 검증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는 당연히 이게 좀 서둘러서 나왔지만 잘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어서 이대로 해결책이 되어버리면 내년 1월 말까지는 좀 바람직한 진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맞춰서 일단 쓴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근데 이것이 않다면 이것이 2월, 3월 내년에 또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때 가면 또 다시 불가피하게 법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월부터 8월까지 2020년도에 기존에 못 낸 렌트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당장 못 갚으면 쫓겨나느냐 라는 질문이시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가 일단 1차적으로 이 렌트 문제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하시듯이 이제 스몰 클레임스 코트에서 간단하게 처리해라 라는 게 이제 지침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빚으로 남을 뿐이지, 갚아야 할 돈으로 남을 뿐이지, 이걸 못 갚는다고 해서 쫓겨나는, 퇴거시켜버리는 그 이빅션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3월부터 8월까지 내지 못한 렌트가 그냥 컨슈머 대수로 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맞추셔야 되는데, 테넌트 분들이 법정 진술서 형식으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고 생활비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드로드가 돈을 내라 하는 그 어떤 리퀘스트가 나오게 되면 그 15일 이내로 그 법정 진술서 형식으로 내가 내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걸 제출하셔야 된다 이거는. 렌트를 못 낼 경우에 퇴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25%도 못 낸다, 또는 그 외의 이유로 퇴거 절차, 이빅션이 진행된다, 이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옛날에는 3day 노리스라는 걸 먼저 줬어요. 제 소송을 걸기 전에, 소송을 걸기 전에 소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접수돼야 되는데, 그 전에 3day 노리스를 줘서 3일 안에 갚든지
아니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나가죠. 근데 이제는 15day가 됩니다. 15day도 주말이나 또는 뭐 휴일 이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법정 휴일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휴일이 한 3일이 15일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18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데이도 아니고 법정 휴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분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그 유대인의 휴일들 이것들도 다 포함돼서 카운트가 되거든요. 어쨌든 15일짜리 노리스가 나오게 되면 이걸 받으시면 테넌트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법정 진술서를 그때 쓰셔도 됩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낼 수가 없다 라는 걸 그제서야 써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거를 제출을 하시면 사실은 상황이 멈춰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때부터라도 25% 렌트를 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됐을 때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빅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빅션은 그럼 9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돈을 못 내서 이거에 코로나 관계된 이 상황에서 퇴거 절차가 있을 때에는 10월 5일 이전에는 소장을 접수를 받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제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돈을 내든 안 내든 이유가 이렇든 저렇든 이게 접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3데이 노리스가 아니라 15데이 노리스를 주실 때에는 이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같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또 없었던,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내용인데 이것을 만드셔서 이것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좀 변호사의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5일 이내로 그 데클러레이션, 그 법정 진술서 형식으로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테넌트가 제출하게 되면 이 상황이 사실 멈추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테넌트 분이 뭐 바쁘셔서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15일 이내로 법정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유가 타당하면 시간을 좀 더 줘야 됩니다. 이것도 좀 상황이 바뀐 거죠. 옛날에 3데이 노리스는 무조건 3일 이내에 해결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늦게 오더라도 15일을 못 맞춰도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타당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또 시간을 좀 더 주게 되는 이런 법안이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넌트들을 이제 좀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빅션 케이스를 보시면요, 테넌트 분들은 변호사가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한 진술서 양식 또는 뭐 소송에 만약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소득에 영향을 받아서 생활비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를 법원에 나가서 입증해야 된다는 입증 책임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얘기도 하고 이 상황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넌프라핏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는 데도 있고 또 LA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펀드를 크게 한 1,000만 불짜리 펀드를 통해서 이 테넌트 분들을 도와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이런 것이 또 제가 이 유튜브 비디오를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뭐 최대한 제가 설명을 잘 드리려고 할 테니까 잘 들으셔서 일단 그 테넌트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랜드로드 입장에 계신 분들은 또 내가 잘못해서 테넌트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서 거꾸로 역소송을 당하시는 뭐 wrongful eviction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냥 민사 소송을 당하시는 이런 일을 또 피하셔야 되니까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법정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해고당했다. 그래서 실업상태다. 이거는 뭐 해고 통지서일 수도 있고 또는 실업수당 신청해서 받게 되는 실업수당 관계된 서류일 수도 있고 입증하기가 쉽죠. 또 하나는 내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게 됐다. directly related,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다는 근데 직접적으로 관계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사게 되고 또 뭐 어떤 내가 일을 하는데 거기에 프로텍션이 더 필요해서 이런저런 장비를 더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뭐 또는 코로나 때는 지하철을 그냥 타고 다녔는데 전에는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겠죠. 예, 어떤 것은 무조건 괜찮고 어떤 것은 뭐 괜찮지 않다. 이게 쉽게 말하기가 힘들죠. directly related이란 말 자체가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코로나에 걸려서 건강상의 이유로
생활비, 그러니까 뭐랄까 치료비가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가셨고 이런저런 치료비 내신 그 근거가 있으면 이것도 또 해당이 되죠. 근데 뭐 한 달 앓고 끝났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또 이것이 좋은 익스큐즈가 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황이 어려서 못 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가 그 Child Care Responsibility라고 이제 법안에서는 얘기하는데, 뭐 싱글맘이신데 애가 학교를 지금 안 가고 집에서 그 온라인 클래스로 듣는다. 그래서 엄마가 집을 비우고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상황이겠죠. 또 하나는 이 어르신이 계신다거나 또는 장애인 가족분 중에 계시고, 또는 어떤 분이 이제 너무 아파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이분이 집에 계시는데 이분을 누가 남아서 돌봐야 된다. 내가 돌보는데 시간이 쓰다 보니까 소득이 줄었다. 이것도 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차일드 케어나 뭐 또 이 아까 말한 그 가족에 아프시고 시니어시고 또는 이런 분들을 돌보는데 비용이 팬데믹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그 외에도 팬데믹과 관계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을 굉장히 크게 열어놓는 것인데, 테넌트 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팬데믹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렌트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작은 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빅션 케이스가 4월 4일부터 이미 지나고 있죠. 현재 또는 1월 말까지 이빅션 케이스가 실제로 벌어졌는데, 여기서 져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내려질 때에는 판결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 재판의 결과, 판결이 나와서 이분이 퇴거당했다 라는 것이 퍼블릭 레코드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시면, 첫째로는 크레딧 리포트에 영향이 가지 않겠죠. 최소한 60일 동안이거든요. 60일 동안은 공개하지 않는다. 당사자들 외에는. 그래서 뭐 랜드로드랑 저기 테넌트분, 이분들이 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또는 내가 지금 여기서 쫓겨나니까 급히 다른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때 60일 동안은, 그죠? 내가 여기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렌트를 안 낸 것 외에 다른 이유로 퇴거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그렇다. 렌트를 안 내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또는 뭐 기분을 파손한다거나, 이렇게 테넌트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행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뭐 기사가 나고 그랬었죠. 8월 말일까지는 3월 이후로 사실은 그냥 이빅션 자체를, 그 케이스 자체를 법원에서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퇴거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넌트 뉴슨스라고 그러거든요. 뭐 소란을 피우고 남 주변에 좀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그 퇴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돈을 내지 못해서 그 뭐 15day 노리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10월 5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just cause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페이먼트 문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9월 2일부터 당장 접수해서 이빅션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하나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는 no fault eviction은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넌트가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아까 말한 코비드 19 때문에 돈을 못 내는 상황이 아니고, 그 외에 딱히 아까 말했던 소란을 피우거나 뉴스가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쫓아낼 수 없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리즈가 계약이 다 끝나서 먼스 투 먼스 상태일 때, 먼스 투 먼스 상태일 때는 테넌트건 랜드로드건 둘 다 공통점이 뭐겠어요? 30일 노리스를 주고 다음 달에 나가달라 하고 터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통해서 퇴거시키는 것이 좀 어려운 거죠. 1월 말까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그 법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에 연결되냐면, just cause라는 개념은 사실은 AB 148이라는 여기서 나옵니다. 148, AB 148이는 렌트가 자꾸 오르니까 렌트를 올리는 거를 1년에 뭐 5%, 8% 어느 이상은 못 올리게 하자라는 법안이잖아요. 그때 렌트를 이 사람한테 놓고 이 테넌트에 놓고 올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이 사람을 쫓아내고 처음부터 높기 시작하자, 이 작전을 짜는 그 랜드로드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미 1년 이상 와서 들어가서 살고 있던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just cause가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나가게 만들 수 없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컨셉이 이번에 AB 3088에 같이 접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달달이 이어지는 먼스투먼트 상태인데 내가 터미네이션 노리스 주고 다음 달에 쫓아내야지, 이러면서 이빅션을 진행해야지, 이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최소한 1월 말까지는 2021년. 지금 우리가 3월부터 8월까지 밀린 거는 컨슈머 대시 되고 만다, 그러하듯이 앞으로 9월부터는 25%만 내면 되긴 하지만 75%는 또 안 내면서 이것도 B처럼 남겨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슈머 대에서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빅션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러면 3월부터 밀려서 1월까지 쭉 간다면 이제는 굉장히 큰 기간이기 때문에 금액도 굉장히 커지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한이 도대체 언제냐? 언제까지 갚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2021년 3월 1일이라는 날짜가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부터 8월까지 밀린 돈이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밀리게 될 돈이 있을 텐데 내년 1월 말까지,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불이 돼버렸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갚아야 되느냐? 그죠? 첫째로 금액이 깎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전액 다 청구하실 수 있는 거고, 이 금액을 청구하시는데 그럼 내가 당장 내일 민사소송 청구해서 컬렉션 케이스처럼 컬렉트를 하는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소송의 시작을 21년도 3월 1일까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뭐 빨리 끝나도 4월, 5월, 길게 가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법안에서 스몰 클레임 절차를 통해서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몰 클레임은 보통 상식으로 알고 계신 게 한 케이스당 뭐 5,000불 이상 또는 10,000불 이상 안 된다, 또 1년에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리밋이 있습니다. 스몰 클레임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한두 달 안에 끝나버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금액이 작아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눈 대로 이게 지금 작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다 모으면 몇만 불이 될 텐데, 그러면 그래도 스몰 클레임에서 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라는 게 또 새로운 법안의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AB 3088은 캘리포니아 법이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다 모든 캘리포니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어떤 곳은 그거보다 더 강한 프로텍션이 있습니다. 테넌트보다. 전형적인 곳이 바로 LAC입니다. LAC는 비상사태 선포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Declaration of Emergency, 뭐 이런 State of Emergency, 뭐 이런 메이어 갈세리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3월에 이것이 멈추게 되면 그때까지 돈을 안 내도 되고 렌트를, 그러면 안 내고 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데클러레이션이 멈춘다, 이제 해제한다 라는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1년 안에 갚으면 된다 라는 게 C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여태까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프로텍션이죠. 그럼 이거하고 캘리포니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할 텐데, 일단 LAC를 제외하고 또 LA 카운티도 있고, 그러니까 시마다 카운티마다 법이 있을 텐데 그거 조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례 내용보다 강한 프로텍션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접목되느냐 라는 얘기는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딱히 없다. 뭐 오렌지 카운티나 굉장히 많은 다른 카운티나 시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캘리포니아 법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밀린 돈은 3월 1일까지 청구해서 컬렉션 케이스를 못 하는데, 이 3월 1일 이후로는 스몰 클레임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컬렉션 케이스처럼 만들어서 이제 이게 빚이 돼버리는 거죠. 채권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권 추심 절차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이 퇴거를 시킬 때 돈을 안 낸다 이럴 때 15일 15데이 노리스를 줘야 되고, 거기서 아까 법정 진술서 형식으로 써서 테넌트가 제출을 하고, 또 25%는 최소한 렌트를 내고, 이랬는데도 이런 것을 법을 지키지 않고 랜드로드 입장에서 그냥 법을 위반해서 강제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시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하시면 테넌트가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이 1,000불에서 한 2,500불 정도 벌금이 나옵니다. 근데 벌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wrongful eviction, 그러니까 부당한 퇴거,
이거를 하면은 거꾸로 역소송을 당하시거든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어떤 손해배상,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그죠? 그거는 경제적으로 내가 상한 퇴거 때문에 테넌트가 만불의 손해를 봤다. 그럼 그것만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emotional distress, 그죠? 제너럴한 그 데미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또는 이 사람이 악의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금액을 합쳐서 3배를 더 추가시킬 수 있는 징벌적 보상, 거기다가 변호사비, 뭐 이런 식으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시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테넌트 분들이 이런 프로텍션을 받아서 계시면은 이게 좀 얄밉다,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보복적인 짜증을 내신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게 자꾸 이 테넌트에게 힘든 상황을 만드시면 이게 보복이다 라고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역시 민사소송을 거꾸로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랜드로드인데 이 모든 게 다 테넌트 프로텍션만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뭐 없냐, 이렇게 볼 수 이런 어떤 불만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근데 이 랜드로드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합의를 하신 내용이니까 그 대표적으로 랜드로드한테 베네핏을 줄 만한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orbearance, 다들 몰기지를 내고 계시잖아요. 이 몰기지를 내는 이거를 지금 여태까지는 아마 8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봐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forgiveness는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달달이 10,000불을 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3월부터 8월까지 한 5, 6개월 밀렸는데 그럼 이제는 갚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아마 그 랜드로드 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장한다. 근데 이것이 무조건 다 연장되는 게 아니라 프레디 맥이나 페니 메이 이런 좀 우리가 알만한 그 랜더들한테 받으신 게 되게 해당이 됩니다. 또 연방 프로그램에 엮여 있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론 오피서나 브로커 분들 처음에 이 몰기지를 받으실 때 이 상담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하셔서 내가 해당되는가 라는 거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보셔서 내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forbearance, 그러니까 유예죠. 몇 달간 더 연장해서 유예해달라 라는 신청을 했는데, 이 몰기지 서비서, 이게 랜더 역할이죠, 대개는. 이분들이 리젝트를 한다. 우리가 합당한 애플리케이션을 냈는데 부당하게 리젝트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빌딩 오너분들이 이 몰기지 서비서들을 소송을 걸 수 있다, 민사를. 그래서 이런저런 약간 경제적인 또는 비경제적인,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징벌적인 보상 또는 변호사비까지 이게 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이 이래저래 복잡한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랜드로드랑 테넌트랑 같이 그냥 합의해서 알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합의문 또는 계약서처럼 하나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텍션이 테넌트들한테 주어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한다 또는 양보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웨이브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어떤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은 계약서라고 칠지라도 보이다다, 이게 무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이 랜드로드 분들이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테넌트 분들한테 이제 되게 갚겠다고 약속을 해라, 지금 안 되는 건 이해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사인해라. 그래서 테넌트 분들이 또 서명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비상사태 선포가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그 1년 안에만 갚으면 된다라는 게 법인데, 그거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갚겠다라고 약속하게 만드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걸 테넌트가 사인을 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실은 무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LA가 아니라도 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전 지역에서 AB 3088이 다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지금 이 법안이 주는 프로텍션을 테넌트가 내가 양보한다, 웨이브한다, 포기한다 라고 쓰는 것은 다 법적으로는 무효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페이먼트 플랜에 대해서 시간이 더 짧은 걸 가지고 와서 테넌트한테 사명해라 라고 이걸 가지고 좀 바더를 한다든가 또는 강요한다든가 이렇게 되시면 아까 말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LA랑 LA 카운티, LA시 이런 조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이번에 AB 3088보다 더 좋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뭐 AB 3088보다 더 조례안이 내용이 안 좋았다. 테넌트 입장에서. 그래서 프로텍션이 약했다. 또는 아예 그런 게 없다. 이럴 때는 그냥 AB 3088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LA시랑 LA 카운티는 그렇지 않거든요. 좀 프로텍션이 더 많았거든요.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게 이겁니다. 시장이 선포한 비상사태, 이것이 해제되면 그때까지는 돈을 내지 않아도 100% 안 내고 있어도 이빅션 당하지 않다가 또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해제를 선포하면 그때부터 1년 이내만 갚으면 된다. 이런 식의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더 강하거든요. AB 3088보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조례대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갈세리 시장이 해제를 선포하는 거를 뭐 2025년에 가면 그때까지 계속 괜찮은 거냐?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그 랜드로드 대표들이 얘기했겠죠. 이 법안에 대한 협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은 이겁니다. 3월 1일 지금 LA 조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세리 시장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1년 이내 갚아가는데 그건 너무 무한정 가니까 그게 아니라 갚아야 되는 기간의 시작, 아까 말한 1년 안에 갚으라는 그 1년의 시작은 2021년 3월 1일로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엮어놓고 보면 2022년 3월 1일까지만 갚이면 된다 라는 거죠. 밀린 렌트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 AB 3088과 LA 조례가 합쳐지면 테넌트 입장에서 굉장히 강한 프로텍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 법안 내용대로라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검토하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면 커머셜 리즈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또는 이 LA 카운티하고 LA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더 상세히 얘기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AB 1482 그거는 또 이 AB 3088이라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AB 148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렌트가 인크리즈 되는 거를 뭐 5%, 8% 어느 이상은 못 올라가게 리밋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테넌트를 그럼 빨리 쫓아내고 새 테넌트를 아예 높은 가격으로 받아서 그러면 그때 5%, 8% 가도 할만하겠지 라는 이 작전을 세울 수 있는데 랜드로드들이 이것을 억제하는, 그래서 just cause가 없으면 퇴거시킬 수 없다 라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단 그 테넌트가 이미 1년 이상 이 안에서 살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이 AB 3088과 만나면 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상 이 AB 3088 레지던셜 리즈에 관해서 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 리즈, 또 AB 1482, LA시와 LA 카운티 안에서만은 또 어떤 내용이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또 계속 이어서 시리즈를 내면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겠다고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러스쿨 가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뭐 변호사끼리 또는 판사님하고 뭐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순간에 일상생활에 접목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법안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모두가 이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그 레지던셜 리즈, 누군가는 자기가 빌딩을 오온해서 랜드로드가 되시고, 누군가는 그 안에 세입자가 되시고, 이 상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아셔야 뭐 소송을 해서 변호사를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내가 지금 현재에서 나의 권리는 여기까지구나, 또 내가 이거는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실 수 있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뭐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만 보지 마시고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입장을 함께 법 안에서 합당하게 솔루션을 같이 찾아서 상호의 권리 또는 상호의 입장을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불필요한 소송도 피하고 또 불필요한 불이익도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이 어려운 난관 이걸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이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또 계속 생활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제가 변호사로 느끼면서
꼭 소송까지 가서 심각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